안녕하세요. 데이터 기반 학사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서울여자대학교 학사지원팀장 이종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학사 업무를 보면 학생과 교수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학사 정보 시스템에 굉장히 차곡차곡 잘 쌓이고 있죠. 데이터를 잘 사용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는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변수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상황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빅데이터란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컴퓨터나 기기에서 생성되는 아주 방대한 양의 정보를 빅데이터라고 하죠. 이제 여러 가지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의미 있는 특정 패턴을 파악해 가지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광화문 주변에 새벽 2시경에 휴대전화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늦게까지 이제 한잔하신 분들이 택시 잡으려고 그렇게 전화를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고 서울시에서 심야 버스 운행 시간을 좀 늘리고, 그리고 이제 버스 노선을 그쪽을 통과하는 것으로 바꿨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휴대전화 사용량도 많이 줄었고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와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와 반대되는 개념인 스몰 데이터. 스몰 데이터는 이제 개인의 행동에 기반해서 나오는 정보들이고, 어떤 의사결정할 때 딱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라고 합니다. 대형 마트 같은 데서 요즘 1인 가정이 많은데 그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가장 많이 사갔던 상품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진열을 하는 거죠. 이제 우유는 계속 우유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유와 샌드위치를 같은 곳에 놓는다든가, 샌드위치를 사러 갔는데 옆에 우유도 있네 이러면서 또 우유를 같이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본인 자체가 데이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문제되는 현상을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게 데이터 마인드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최전방에 있는 병원보다 후방에 있는 병원에서 더 군인의 사망률이 높았다고 해요. 원인이 뭘까? 후방 병원에 있는 의료 시설이 위생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답니다. 그쪽 위생 상태를 한번 쫙 개선해 놨더니 나중에 이제 사망자 수가 후방병원에서도 오히려 줄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마인드는 결국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관찰해서 그 일이 일어난 이유를 좀 추론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까, 그런 일들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데이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학에서 데이터 관리를 한다는 것은 주로 외부 평가를 위해서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 데이터는 관심에서 사라지는 거죠. 어떤 이제 정책을 결정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아니야? 저렇게 되지 않겠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일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7년, 한 8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IR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이 IR을 제대로 하려면 데이터를 굉장히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의 부서별 전환이 굉장히 또 쉬워야 되고, 외부 평가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놔야 되거든요. 학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생산되는 학사 데이터만 잘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학사 데이터 관리에 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어떤 계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이제 교육 집중 교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책임 시간은 9시간이지만 교수 업적 평가를 할 때 교육의 비중을 70%로 올리고 연구의 비중을 30%로 줄여서 주당 15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실 수 있게 이제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이 제도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좀 있었어요. 교육 집중 교수 제도 때문에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떨어져요,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관련된 데이터를 좀 모아봤더니 교육 집중 교수의 연구 영역 취득 평점이 일반 교수의 95.8%가 나오더라고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그거 성과 지표에서 없애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대학에서 이제 실제로 2년 후에 성과 지표에서 그걸 뺐습니다. 하고 싶은 분은 하시고 하기 싫은 분은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자율화 1년 차에는 43명, 2년 차에는 92명, 3년 차에는 73명, 이런 식으로 여전히 전체 교수의 30%를 조금 웃도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이것도 계약제 교수들만 신청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봤더니 정년제하고 계약제 구성 비율도 5대5로 거의 비슷했거든요.
데이터의 힘이 이 정도구나. 데이터를 좀 내가 좀 스스로 한번 관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른 대학도 그렇겠지만 우리 대학도 이제 외국인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외국인 전용 수업도 있지만 내 외국인이 같이 하는 합반 수업도 많이 있거든요. 수업에 수강생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아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외국인이 섞여서 수업 듣는 건 뭐가 다를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성적, 내국인 성적과 외국인 성적은 어떨까? 내국인 학생이 강의평가하는 거하고 외국인 학생이 강의평가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좀 모았거든요. 마침 어느 분이 내가 이제 합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외국인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 점수가 안 좋게 나오는 것 같다. 내 개인 평점을 다 깎아먹는데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아놓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한 장짜리로 딱 요약을 해가지고 보여드렸죠. 전체 외국인 합반 수업의 강의평가 평점하고 그 외국인을 제외했을 때 평점하고 0.001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을 포함했을 때, 외국인의 강의평가를 포함했을 때 평점이 하락하는 교수가 73명이 나왔고요. 오히려 또 평점이 올라가는 교수가 67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요청대로 외국인을 다 빼버리면 평점이 올라가 있는 67명의 교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나중에 계속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서 비교를 해보고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한번 재론을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관리했을 때 가장 큰 이점이 뭐가 있을까? 근거 없는 불평,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업무를 개선하는데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추이를 보면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때 쓰기도 합니다. 학사 업무에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5년에 한 번 이 정도씩 기간평가 인증은 늘 받고 있습니다. 기간평가 인증 2영역 편람을 보면 작성해야 되는 그 표 자료가 있습니다. 한 12개 정도 되거든요. 그 12개의 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표에 있는 거는 다 만들어 놓는 게 좋죠. 근데 그 양식하고 똑같이 만들 것까지는 없고요. 뭐 그렇게 만드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나오는 숫자가 들어갈 만한 서식을 내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학사 업무를 하면서 비교적 자주 활용되는 주요 학사 데이터가 뭔가 하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화면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긴 하겠지만 비교적 더 많이 활용되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강의 계획서 입력, 그리고 이제 전임교원의 수업 일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이유는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입력 마감일, 전임 교수는 주당 3일에서 4일 정도는 출강을 할 수 있게 수업 시간표를 짜세요.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항상 문서로 내보내고 지침을 지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모아두고 활용하는지의 형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엑셀 파일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굉장히 여러 개를 쓰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주요 토픽, 뭐 강의 계획서, 전임 교수 수업일, 막 이런 식으로 막 시트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우측으로는 이제 연도 학기, 밑으로는 뭐 내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 항목, 뭐 주 3일 수업 나오는 사람, 주 4일 수업 나오는 사람 막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우측으로 쌓이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시계열 추이를 또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이걸 그래프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엑셀에서 그래프 만드는 건 굉장히 쉬우니까 그래프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상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뭐 우하향으로 가는지 막 이런 걸 보면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됐는데 시점이 딱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이게 계속 될 것 같다. 이런 그 타이밍을 좀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있는 표에 보면 전임 교수 수업일 관련 데이터가 나옵니다. 2018년에 비해서 2021년이 주 4일 수업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상당히 줄었고 주 3일 수업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3일만 나오고 2일만 나오고 이런 분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금요일 수업을 기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금요일 수업이 월화수목에 비해서 전체 수업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전체 개설 강좌 수는 오히려 조금 늘었는데 금요일 수업은 더 줄었네? 그러면 월화수목 수업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강의실 배정하기도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할 때 시간이 중복돼 가지고 어느 한 수업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걸 관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 잘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그 전략을 짤 때 쓰는 게 이제 데이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교수들이 알게 만듭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고 이 추이가 계속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타당성 있게 만들어주는 게 데이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화면은 이제 전과와 관련된 데이터인데 보통 전과는 뭐 학생들이 몇 명이 2학년이 몇 명, 3학년이 몇 명 전과 신청을 해서 뭐 몇 명이 승인이 됐고 뭐 이런 정도만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보고.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그 학과별 전출입 상황을 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 도대체 몇 명이 빠져나가고 몇 명이 우리 학과로 들어오는 거냐. 그 데이터를 교수들이 알면 학생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보통 이제 학사 경고자가 나오면 학사 경고자에 대해서 지도 교수들이 상담을 해라. 학사 경고자가 뭐 이번 학기에 총 뭐 80명이 나왔는데 나중에 상담 일지, 상담 결과 보고가 들어오는 걸 보면 열 몇 명밖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건 뭐냐면 학사 경고를 받고 그 학생의 학적이 그대로 재학생으로 남아 있는지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재학을 계속하는 친구들은 10%가 좀 안 되더라고요. 거의 90% 이상이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했거든요. 그러면 교수들이 상담할 수 있는 대상자 수가 몇 명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몇 명밖에 못했어요가 아니라 지금 재학 중인 애들은 100% 다 했어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면 생각을 좀 확장해 가면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늘 이제 뭐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학사 시스템에 다 있어요. 학사 시스템에 있는 출력물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그때 당시 담당자가 만든 거거든요. 그때 필요한 보고서하고 지금 필요한 보고서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보고서가 나오는 그 로직이 업무 맞춤형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개설 강좌 수 이렇게 됐을 때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학생들이 인턴을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과목으로 개설을 하고 거기에 인턴 나간 학생들을 수강 신청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적을 매겨서 학점을 주는 게 훨씬 편한 방법이거든요. 그 데이터가 다 축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통계를 낼 때도 편리하고 근데 그거는 사실 학부에 개설된 일반적인 과목하고 다릅니다. 약간 허구적인 데이터들이 또 섞여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필터링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두고 이제 따로 내가 엑셀로 관리하면 꼭 필요한 곳에 정확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 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 업무 개선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나 수강 신청하고 나면 폐강 대상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설강 기준 인원이 미달된 거거든요. 그거를 숫자에 따라서 다 폐강을 시키는 학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외로 설강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과목이 어떤 사유로 설강을 해줘야 되느냐. 실제로 보면 이런 학과들이 있어요. 13강좌가 폐강 대상이 됐고 그 중에 5강좌만 폐강이 되고 8강좌를 예외로 설강해주는 일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학기에만 그런 일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난 학기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이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살펴봐야 될 게 과목을 너무 많이 개설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재학생 수를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재학생 수가 15명밖에 안 되는데 과목을 6개를 개설하는 거예요. 그럼 15명이 6개에 분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폐강 대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그걸 그냥 계속 이렇게 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해당 학과에다가 재학생 수에 비해 과목 개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일종의 이제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좀 강화시키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학과 자체적으로 개설 강좌 수를 줄이든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어느 과목으로 몰아가지고 얘는 죽이고 살려야 될 과목들은 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직전 학기에 비해서 그 다음 학기가
폐강 대상이 뭐 6강자만 나오고 그 중에 폐강을 한 강자만 하고 5강자를 설강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 개선을 해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의사소통이거든요. 정형 데이터,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 가지고도 소통을 할 수 있지만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지금보다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중간 강의 평가를 하고 나면 교수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보고 필요한 수업 개선 사항을 좀 찾아내서 수업 개선을 해나가는데 원활한 의사소통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규정이나 지침을 개선하는 데도 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1시부터 한 3시 정도까지는 수업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1교시 수업 없습니다, 거의. 금요일은 또 없어요. 금요일 수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대부분 다 전임 교수의 수업은 실험 실습 과목을 제외하고는 연강을 허용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연강을 허용하는 기준을 바꾸는 거죠. 6, 7교시 야간 수업하고 연결해가지고 연강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수업의 분포도를 보여주고 그걸 이제 숫자로 보여주면 눈에 확 안 들어오니까 숫자를 바탕으로 하는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보여주면 1교시 수업 정말 안 하는구나. 금요일 수업 너무 없네. 이게 이제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침을 개선해가지고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간표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게 돼가지고 이게 상황이 이만큼 완화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비교한 표를 보면 그 그래프를 보면 이제 그런 조치를 했을 때 그 전 상황과 후 상황이 곡선의 모양이 많이 달라졌죠. 그 전에는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완만하게 한 방에 해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나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데이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미래 예측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24학번을 1유형, 2유형을 다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1학년 전공 기초 과목을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어떻게 듣는지를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과에 이제 개론이나 뭐 기초 과목들을 어느 과 거를 많이 듣더라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해당 학과 교수님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여기 지금 인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2학기 때 전공 수업 개설할 때 이걸 감안해가지고 제한 인원을 늘리거나 아니면 분반을 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관심사는 우리도 설문조사,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데이터하고는 어떻게 다르지? 그거 비교해봤더니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공 결정한 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그것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공 기초 수업을 많이 들었던 학과로 전공 결정한 학생들이 제일 많았어요. 25년도에도 무전공 입학생이 들어왔죠. 이 학생들의 전공 기초 과목 수강 현황도 파악해 뒀습니다. 2, 4학번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학과가 인기가 있었는데 2, 학번은 좀 다르더라고요. 또 다른 학과가 또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도 이제 해당 학과 교수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이번에도 설문조사 이제 희망전공 수요조사를 해봤으니까 그 데이터랑 또 비교를 해봤고 작년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전공 기초 과목 수강 한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이제 대비를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간단하게 종합을 해서 학사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왜 관리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데이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 자기 나름대로의 일정 양식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 해당 업무가 끝나서 그 숫자 데이터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 엑셀 파일에다가 계속 넣어 놓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해본 경험에 따르면 굉장히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판단하기 어려운 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거거든요.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만약에 이제 엑셀 파일에 시트가 뭐 한 100개가 됐다. 그럼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100개가 아니라 제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 담당자, 졸업 담당자, 자기가 담당하는 데이터만 관리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걸 다 모아놓고 있어요. 제가 모아놓은 그 엑셀 시트가 제일 큰데 그게 28개입니다. 28개 정도는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랬을 때 관련돼 있는 데이터를 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개선안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외부 평가를 온다든가 그럴 때 보고서를 쓸 때 또는 재정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실적과 관련된 보고를 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그대로 쓰는 거죠. 누군가가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처장님이 갑자기, 총장님이 갑자기 이건 어때? 라고 물어보면 잠깐만요 이러면서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즉답이 나오는 걸 보고 그분한테 뭐라고 생각할까요? 유능한 사람이라고 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이거든요.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목적을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그냥 모아만 놓는 게 아니라 때때로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한눈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시각화를 해주고 그 결과를 요약해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결론을 내서 그 주장하는 바가 관철될 수 있게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할 줄 알면 본인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학사팀이 같이 동반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닦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꼭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해 봤을 때 했더니 훨씬 낫더라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가시면 본인의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